일본 젊은이들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한국은 다르네요. 이제 승부는 끝났어요. 일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제 잘못이 크네요. 여기 자신의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일본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영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가진 40대 엄마입니다. 한때 한국을 무척 싫어했지만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럽고 제가 왜 한국이 아닌 일본 땅에서 태어나 이런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절망만 가득하고 한국은 희망만 가득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의 모든 불행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젊었을 때에 돈을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친구들보다 비교적 결혼을 빨리 했죠. 남편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해외로 뻗어나가며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었죠. 미국과 유럽을 왕래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으신 사업체를 이어가기만 하면 되니 남편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에 항상 신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야 했어요. 남편은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기존 거래처만 간신히 유지하며 막대한 돈을 벌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와 아들을 데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못했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줄만 알았고 앞으로 그런 호화로운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했다면서 말이죠. 오랫동안 지낸 거래처들이 모조리 등을 돌려버렸고 저희에게는 빚만 남아버렸죠. 이 일로 충격을 받으신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남편의 말로는 외국의 거래처들이 전부 한국과 계약을 맺었고 일본 업체와는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일처리 능력과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에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능가하는데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거래를 굳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국이 싫고 미울 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것이 당연하기에 그런 결과를 만났다고 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아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매일 남편과 싸웠고 한국에 대한 욕을 엄청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발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한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기 바빴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돼? 라며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이 한국에 뒤처진 건지 아니면 남편과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뉴스에서조차 한국의 첨단 기술,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반대로 일본은 옛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듯 보였어요. 과거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일본의 제조업이나 기술력도 점차 퇴색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사업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자면 일본의 기술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기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을 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이 많은 것은 좋지만 그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금전적인 가치에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첨단 산업의 시기에 AI가 1분이면 만들어낼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장인들은 하루 왼종일 만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끝났다고 느낀 것도 결국 그런 문제였죠.
별것 아닌 기술로 몇십 년 동안 집안이 계속 먹고 산 것은 맞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꼭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모아둔 사케를 마구 마실 정도로 힘들어했고 저 또한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해외 거래처를 유지하며 돈을 벌어오던 시절 저는 그저 소비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유럽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이런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날은 NHK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가 흥미로워 보였어요.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청년 세대가 이끄는 기적이라는 주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네? 그만 보자. 처음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탓인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 거부감부터 들었죠. 그러나 아들이 뜻밖에도 저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거 요즘 엄청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라던데? 친구들도 이거 보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놀랍게도 아들은 이미 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로봇 개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도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청년이 말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 덕분에 첫 단계를 넘을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10개국에 진출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큐멘터리는 이어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저런 학생들은 본 적이 없어. 한국 애들은 뭔가 달라.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뭔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때 한국을 비난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의 일본 현실에 대한 불만도 사실 모두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지금 히키코모리로 가득한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살아. 근데 한국 애들은 다르잖아. 뭔가 목표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 히키코모리라는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단절, 사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아들의 세대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너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본에서는 그런 환경도 기회도 없잖아. 실패하면 그냥 끝이고 누구도 두 번째 기회를 안 주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공만을 꿈꾸며 살았지만 지금은 실패조차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며 부모로서 무언가 잘못해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던 중 한국의 사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 식당 주인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망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도 받고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저희를 더욱 압박하는 사회 분위기만 존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패를 책임지라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등을 돌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재기할 기회는커녕 다시 시작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도 이 장면을 보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일본엔 저런 게 없지? 실패한 사람은 그냥 끝인가? 사업이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한국은 실패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히려 재도전할 수 있게 지원까지 해주는 거야. 너무 부럽다. 사실 남편도 사업 실패 후 갱생의 기회를 간절히 원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전무했어요.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감당하라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와 실패는 곧 낙오라는 인식만 존재했죠. 그에 비해 한국은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돕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본에서 사업 실패하면 그게 끝이지.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한국은 완전 다르네. 아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일본은 왜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걸까? 과거에는 일본이 더 나은 나라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실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부럽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습니다. 한국 얘기만 하면 아빠가 화내잖아. 예전에도 내가 한국 기술 대단하다고 했더니 아빠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잖아. 그 뒤로는 그냥 말을 삼켰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둘 다 일본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가족 안에서조차 한국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들은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억눌러야 했었을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 대부분이 한국어를 조금씩 할 줄 아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한국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나라라서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이나 해외 경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더는 일본 안에서만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어요.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한국어는커녕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게 전부라며 그러다 보니 친구들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위축된다고 했죠. 항상 일본이 한국보다 대단한 나라라고 큰 소리만 치는 남편 때문에 괜히 자식만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한국 청년들처럼 도전하는 정신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제 아들을 비롯한 일본의 청년들은 여행도 안 하고 연애나 결혼도 못하며 돈도 벌려고 하지 않죠. 젊은 한국인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한다던데 일본인 청년들은 전부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백수의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일본 청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해외 경험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해외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한 도전 정신을 키우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원하고 장려해도 일본 청년들 대다수는 여전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해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일본 청년들은 도전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나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를 선호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해외로 보내려 해도 그들은 외부의 세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아요. 결국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여행은 물론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전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해외에 나가보라고 얼마나 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너의 시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여행을 떠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그저 집에서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일본 청년들 대부분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일본에서의 이런 시도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일본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열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며 자신이 가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한국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중년 이상층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또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제 또래들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인터넷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저 기본적인 전화와 문자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죠. 특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그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낯선 세상 같아요. 그게 뭐가 좋다는 거냐? 며 신기해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리곤 하죠. 그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런 세대는 디지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며 예전의 안정된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심지어 주변에 이런 중년 이상층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니 일본 사회 전반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세대예요. 이런 중년 이상의 세대의 모습은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그들은 변화보다는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남편을 졸라서 한국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 이제는 직접 가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간절하게 한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혼났어요. 남편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자 화를 내며 반대했어요. 왜 굳이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냐? 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여전히 갖고 있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지 남편의 고집 때문에 그런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한국이 아직도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동안 억눌려왔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고 결국 남편이 큰 소리로 왜 그럴까? 라고 소리쳤을 때 저도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을 가자는 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했죠.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게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결국 아들과 남편을 간신히 데리고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반대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며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만들었죠. 사실 그 여행을 위해 약간의 빚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모을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앞으로 다시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통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던 그 호기심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특히 아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만 살면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동안 아껴둔 돈을 조금씩 모아 여행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이 저와 아들에게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떨렸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아들도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목격한 거죠.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나 버스, 그리고 특히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이고 깔끔했어요. 일본의 교통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도 모두 질서 있게 서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점에서 한국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상업과 음식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음식점들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 서비스는 항상 빠르고 친절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격 대비 양도 많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말 일본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에너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때서야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창업하는 청년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모습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반면 일본은 그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발전 속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기술력들이 이제는 한국에 밀려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한계와 느려진 발전 속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점이 많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후로는 조금씩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접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비쌌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 한 끼의 가격이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일본보다 높다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의 고급 쇼핑거리나 레스토랑들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 고급차를 몰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풍경을 보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남편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던 남편은 당시 중국의 가난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한국을 처음 보고 느낀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손을 떨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지? 라며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는 그동안 가진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야만 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성장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확실히 드러났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놀랐던 건 한국이 중국처럼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느낀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진 아들이지만 한국에 와서 그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멋지게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아들이 그들과 비교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타일리시하고 패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게 꾸미고 체격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들을 자주 보니 아들이 자신이 그들과 비교되어 촌스럽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와서 키도 작은 편이고 외형적으로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일본인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작고 체형도 한국인들에 비해 조금 더 왜소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들은 한국인들과 비교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더욱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가 한국인들은 정말 멋지다며 자신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과 한국인들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거예요. 특히 대학가나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이 정말 저출산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리마다 젊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 대부분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쇼핑몰이나 카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였고 그들의 패션과 태도는 매우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젊은 사람들을 길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본의 거리에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거의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젊은 세대는 취업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외출하기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도전적인 경험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토리 세대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성, 직장 내 경쟁 압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꿈이나 야망을 포기하고 물질적 욕망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긴 표현입니다. 이 세대는 예전과 같은 성취욕이나 외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며 직장 생활에서도 큰 도전이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들은 해외여행, 아르바이트, 창업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발전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그저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발전된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가고 나서 왜 사업이 망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일본의 안일한 생각과 한국의 빠른 발전을 놓고 비교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도전의식과 근면함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도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발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태도, 열정,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전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죠. 그로 인해 한 발 앞서 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에서 느꼈던 답답함도 그 때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일본인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일본의 방식만 고수하며 도전적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결국 뒤처지게 되는 걸 한국에서 경험하며 깨닫게 된 거죠. 사실 한국인들이 하는 일의 방식, 그들의 정신력은 일본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면함과 도전 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거였죠. 일본인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답답했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본에 돌아가니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마다 넘쳐나는 젊은 에너지와 도전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한국에서 경험한 후 일본의 일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아들에게는 계속 한국에 가서 살라고 말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특별한 도전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에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아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처럼 살아보지 못한 채 일본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면서 아들 역시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삶을 이해하려고 하니 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부모 세대가 너무 부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 분명하고 일본은 점점 쇠퇴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영국의 목표는 한국입니다.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도태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최근 영국의 방송국 BBC에서는 한국을 주목하며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데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 특집 영상이 전파를 타자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방송기자 로즈입니다. 벌써 4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일들을 도맡고 있는 기자이죠. BBC라는 방송국은 영국 최대의 방송국이자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는 방송국이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강한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도 어마어마하지만 책임감 또한 굉장히 큰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제가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에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한국만한 나라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나서도 시청률은 최고치를 갱신했고 저 또한 여러 상을 받으면서 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저만의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단지 최근 막 뜨고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고 어떤 사회적인 정책을 펴는지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거든요. BBC에서도 그동안 문화만 너무 강조해서 한국을 다루어왔는데 한국은 K-팝 등의 문화보다도 그들의 삶이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친환경 정책은 유럽 그 이상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취재를 한국으로 갈 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북유럽 쪽을 가서 취재를 하는 편이 나을 거라는 주변의 의견도 컸어요. 저희가 방영할 계획이 생긴 다큐멘터리는 환경 문제와 인권 문제, 국제사회의 한 나라가 기여하는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나라를 선택하기까지 꽤나 많은 회의를 해야 했거든요. 한국 말고 대만이나 일본을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AI 시스템에 물어보니 아시아를 대답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을 취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청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막강한 영향력과 잠재력은 전 세계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한 AI이지만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했고 한국이라면 꽤나 많은 화제거리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최근 문화국에서 방송했던 한국 관련 기사들의 조회수가 높았고 여러 키워드 검색량만 보아도 한국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이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한국의 인권이나 친환경 정책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인권은 세계 1위 수준이었고 친환경 정책 또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높았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며 한국의 여러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정책들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도 환경과 인권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인권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대기오염 지수는 31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안전기준인 5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공공교통 개선과 자전거 도로 확충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고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기업 중 약 85%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65%는 친환경 경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한국이야말로 우리 방송의 제격인 나라라는 생각에 정말 헐레벌떡 한국을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죠. 함께 가는 로렌은 저에게 한국이 기대된다며 말하면서 한국에서 우연이라도 한국 아이돌을 만나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추태인가 싶었지만 저 또한 최근 NCT를 알게 된 후부터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로렌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말 친절한 한국 승무원들의 응대를 받으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의 첫 경험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현대적인 시설과 깨끗한 환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해 주었고 처음 접하는 한국의 풍경에 감탄하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첫날 저는 서울 시내를 탐방하며 다양한 장소를 취재했습니다. 특히 성수동의 친환경 카페들과 홍대의 거리 예술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성수동의 카페들은 모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을 고려한 가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의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학생은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학교에서 진행 중인 환경보호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열정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산의 N서울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과 고즈넉한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는 한국의 환경과 인권을 주제로 한 여러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환경과 인권 포럼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지를 논의하며 그 결과로 국제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점수가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은 환경 친화적인 문화와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친환경 봉투 사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가게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상점 직원들은 친환경 봉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며 친구와 함께 이 봉투를 사용했고 그 경험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봉투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며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서울의 전기차 이용도 큰 변화의 하나였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기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이 차량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도심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 조용한 주행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운전 중 주변의 경치도 잘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설치된 공공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환경정책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원과 주요 도로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저감 장치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공원이 많아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기청정 시스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많은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질이 나쁠 때에는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은 언제든지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부는 우리 집에서는 항상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픈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공기청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은 지하철이 이렇게 향긋한 곳은 처음 본다면서 영국에서 생긴 비염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전부 낫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청정기의 가동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에서의 체험 중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철저한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재활용 가능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유리와 같은 다른 쓰레기들이 각각의 통에 담겨야 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관리인들이 있어 주민들이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우리도 환경을 위해 해야 할 일이죠라고 말하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률 또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60%에 달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재활용 품목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은 손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재활용을 잘하는 가정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다양한 재활용 공정과 제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고 재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직원은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교육이 결합되어 한국 사회에서는 재활용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시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데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친환경 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던 중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음료수 캔을 마시다가 길거리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환경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냥 자신의 나라에서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에서 그는 제가 중국에서 자랐을 때는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과 재활용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적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국의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환경 보호는 각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목격했는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장면들이었어요. 살면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중 하나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짐을 들어드리며 할머니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돕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한 분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놓고 가는 남학생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어 그분에게 주고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친절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따뜻함과 배려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가치를 다른 문화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행을 하는 한국인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흔쾌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시간을 내어 고아원이나 노인정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는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드리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보람을 느껴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국에서는 선행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들의 배려와 나눔 정신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이유를 알게 되니 저 또한 그 따뜻한 마음을 배워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장면들이 방송에 담기면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거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덕분에 시청률도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작은 배려와 선행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킨 듯 했습니다. 그저 문화와 정책만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국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BBC에서도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사연에 담아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면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할 수는 없더라도 그곳에서 느꼈던 온기와 진심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취재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영국이 당장이라도 본받아야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영국의 환경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공기오염, 쓰레기 문제, 그리고 재활용 부족이 큰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교통 혼잡과 차량 배출가스로 인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안가와 강, 호수 등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포장 쓰레기 등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재활용률 역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에 BBC에서 취재한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걸 취재한 제 친한 기자는 영국은 환경오염 때문에 망할지도 모를 거라고 했으니까요. 기자의 역할이 막중하게 느껴진다면서 그걸 고발하기도 했죠.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물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특히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크게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장,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점점 친환경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BBC를 통해 저희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과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은 단순히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성과를 자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정책이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칭찬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존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제는 환경 문제에 있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기오염과 폐기물 문제도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처럼 정부와 시민이 일관되게 환경 보호에 나서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시설의 친환경화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시민들도 환경을 생각한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영국이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오염된 공기와 수질, 지속 불가능한 자원 소비가 영국 사회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 모두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강력한 환경 정책과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렌은 한국의 환경 정책과 사회적 책임을 보고 나서 영국이 한국의 반만 따라가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 재활용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에 감명을 받았고 이렇게 변화한다면 영국도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분리수거함과 재활용 캠페인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보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어 로렌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 본 따뜻한 선행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영국에서도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경험 중 하나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거리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주거나 구걸하는 분에게 10,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남학생의 모습은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방송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자 시청률이 급상승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봉사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영국에서도 본받아야 할 가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도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외국인들의 행동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가 영국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로렌과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특히 한국의 친환경 정책과 재활용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성공 사례를 영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사례 예를 들어 전기차 보급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를 통해 영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전하며 이런 행동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목격한 한국인의 선행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러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로렌은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제안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한국을 단순한 문화의 땅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에서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를 영국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영국도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렌과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졌고 이제는 한국의 진취적인 모습이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